또 하나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 오늘은 두 개 법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뭐 여기 써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제일 먼저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체계를 보도록 하죠. 도시개발법 전체 체계도 뭘 갖고 볼까? 옆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라고 있죠. 바로 옆에 동네. 바로 옆에 보면 마곡지구 있죠? 예, 이 마곡지구가 어떤 식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지 그 절차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제일 먼저 이 마곡지구에다가 지금 신도시 거의 다 만들었죠? 그 만들어진 과정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을까? 여기다 무슨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려면 여기 일단 무슨 계획부터 수립됩니다. 이게 무슨 계획일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먼저 수립합니다.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평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이 설치 또는 전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전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데 쪼개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전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눠.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요거는 요번에 여러분들 숙제 내지 않아서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모르는데 뭐 지금 이거 외우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건 1월 달로 넘어가서 그때 숙제 낼 겁니다. 꼭 외워야 되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용, 기, 도, 정, 지. 나중에 이렇게 해볼 거야. 그래서 용기도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는 5가지로 할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다? 용기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게 나왔거든. 그럼 어디다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고 싶으면 일단 그 하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뭐부터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수립했을까? 예, 옛날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 다른 말로 썼었는데 언제 했느냐? 1984년도입니다. 그럼 1984년도면 도대체 언제적 시절입니까? 여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1984년도 그 이후에 태어났대요. 그러면 그때 벌써 뭐 지금부터 따지면 몇 년 전이야? 벌써 30년 전이죠. 맞죠? 그럼 적어도 그 30년이 40년이야.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됐네. 그 38년, 거의 40년 전에 마곡지구에다가 뭐 하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수립됐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요. 벌써 1984년도에 마곡지구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놨었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사업이 시행되더냐? 안 하고 있었어. 그럼 그렇게 하고서 멀었어. 1990년대 들어가서도 별 진전이 없었어.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뭐였다?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업무에선 여기까지만 해놨어. 도시개발 사업을 마곡지구에다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수립하는 건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업무에서는 거기서 끝났어. 그럼 이제 정식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있을 거냐? 뭐 할지 그 절차는 무슨 법에서 만들어놨다? 도시개발법. 바로 도시개발법에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고 하자. 이 절차는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다?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까지는 국토법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어떤 절차를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서 규정한다?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라 이 뜻이야.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뭘까? 자 보세요. 옛날에 1980년대 여기가 마곡지구의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었어.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가보셨나? 옛날에 이랬어요. 80년 이전에는 이렇게 논밭이 있고 이런 시골 동네들이 있는 이런 그냥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이 지나지 않는 게 1980년대예요. 그때 저기에다가 좀 땅을 쌓아놨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저렇게 개발될 줄 알았으면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땅 샀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결국 뭐 당했죠? 수용 방식으로 해버리면 보상비 주고 쫓겨나는 거잖아. 그 별 볼일 없는 거야. 사실은 환지 방식이었으면
대박인데 수용 방식은 별볼이 없습니다. 어쨌든 종전했던 이런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더냐. 저런 마곡지구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이런 마곡지구 시골 지역을 이런 식으로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이제 한번 보자. 어디죠? 여기 어디죠? 여기 요 위에. 예, 이게 한강입니다. 여기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한강 이쪽 남쪽이야. 그래서 마곡지구를 옛날에 그 당시 뭐라 불렀더냐? 그 당시 마곡지구를 서울 강 서쪽이죠? 서쪽 남부. 그래서 뭐라 본다? 서남부. 서울의 서남부 지역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 이랬었어요. 서울특별시의 서남부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 거기를 뭐라 본다? 마곡지구. 저기다가 신도시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이쪽이 서쪽이면서 남쪽이잖아. 강 남쪽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한강 밑에다가 뭐부터 만든다? 요거. 이거 뭐 있어요? 요거. 이게 뭐 같아요? 호수공원. 옛날에는 호수공원을 처음에는 저렇게 크게 만든다고 그랬어. 그러다 가면서 자꾸 뭐 했죠? 호수공원이 쫄아들어 버렸어. 그래서 호수공원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연못공원이 돼버리는 그 기분이야. 왜? 자꾸 줄었어요. 왜 줄었죠? 왜 줄였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만든다. 조금씩 줄어들었어. 개발 계획 자꾸 변경되면서 계획이 변해서 줄어들었죠. 왜 그랬을까? 호수공원을 만들면 뭐 좋죠. 보기 좋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 만드는 것만큼 나머지 땅들 분양할 면적이 뭐 하는 거죠? 줄어들죠. 전체 개발은 이만큼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개발 면적인데 전체 중에서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공원은 분양하는 겁니까? 분양 못하는 겁니까? 분양 못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공짜로 그냥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지. 저거 입장할 때마다 입장료 돈 받습니까? 아니야. 저거 땅 팔아가지고 분양할 때 쪼개서 분양했습니까? 아니거든. 저건 그냥 만들어주는 공공시설이고 사람들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드느라고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파트, 즉 그 분양도 못하는 거고 입장료도 못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건 그냥 공짜로 만들어주고 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하죠? 이걸 분양해가지고 이 분양할 때 이 호수공원 만들어진 만큼 그 사업비 들어간 거, 개발비 들어간 거 나머지 분양받는 사람에게 그 분양가 거기다 전가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개발비 많이 들어간 만큼 분양가 여기다 전가시켜야 되죠? 총 비용을 이 분양받는 사람한테 전가시켜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내라고 해야 되니까 결국 이 개발비는 누가 낸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가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르죠. 처음에 여기 분양할 때 너무 비싸다고 소문들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분양가 비싸냐 이랬었거든. 지금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분양가 비싸다고 봤었죠. 왜? 이런 호수공원을 크게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대. 뭐하자? 이걸 줄이지. 줄이면 뭐가 늘어나? 분양할 면적이 늘어나죠? 그럼 분양의 면적이 늘어난 만큼 파는 것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 단가를,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죠? 그런 의도에서 저게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런 상식을 일단 기억합니다.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 여기는 호수공원 만들고 여기 빨간 게 뭘까요? 이거 빨간 거. 예, 상업지역입니다. 빨간 건. 여기 노란 건. 이쪽에 다 노란 지역이에요. 노란 건 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아니면 연립이나 또는 아파트 이런 게 들어간 이쪽이다. 그럼 나머지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건 뭐 같아요? 주로 보라색으로 있는 지역들은 뭐 같아요? 공업지역입니다. 원래 공업지역이야. 근데 저기는 첨단 산업단지 들어온 거죠.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죠? 저기 마곡지역에 들어온 게 현재 뭐가 들어와 있어? 실질적으로 LG 관련 연구소 같은 게 상당히 만들었잖아. 그럼 LG 관련 연구소 같은 거 이게 다 공업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그래도 상업지역이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돈이 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쓰잖아. 그러니까 상가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상가가 많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기 요 옆에 어디야? 이쪽으로 옆으로 가면 저기 어디야? 어디죠? 안산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쪽에 뭐가 있죠? 요 옆에가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요 가까이 옆에 바로 경기도 뭐야? 경기도 부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부천. 그 부천에서 강의할 때 그때는 이쪽 강의 안 하고 부천 강의할 때 부천 할 때 뭐 했더냐?
나중에 마곡지구 여기 가가지고 부동산 하십시오. 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거 만들어질 때. 나도 가봤거든. 가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실 여기 텅 빈 그냥 허벌판에 하나만 덩그러니 있더라고.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제가 볼때는 허벌판이야. 그 당시에는 허벌판에 그냥 부동산 중개사무실 하나 있는 거. 그때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2000년대 들어와서 개발 시작할 때 그때 여기 있는데 가서 중개업한다면 아마 돈 될 거니까 초기에 합격하시면 바로 전리 가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여기 돈 번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바로 이거에 대한 개발 계획이랍니다.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부른다? 개발 계획이라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 계획이라는 게 제일 먼저 이것부터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돼 있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 없이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여기 도시 만들 거야. 너희들 그리 알고 있어? 도시개발 사업 할 거야. 그리 알고 있어. 해놓고 안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진행되는 건 뭐부터 출발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개발계획이라는 건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뜻이죠? 장차 이런 마곡지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만들까? 아직은 몰라. 그건 해봐야 돼. 그러나 장차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저건 누가 수립할까?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자기가 수립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마곡지구야. 마곡지구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지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봤더니 뭐하더라? 이 그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입니다. 마음에 들어? 괜찮아. 여기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그래 저렇게 하자라고 여기다 뭐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부터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보고 그 계획을 봤더니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들죠? 아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마음에 들으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거기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장차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결국 도시개발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가장 크게 둘로 나눠라 그러면 저 두 가지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시행했으니까 이 안에서 뭐자? 이제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죠? 그럼 첫째 뭐가 나온다?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럼 사업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이 되는 자들이 있는데 몇 명이 나오더냐? 무려 12명이 나와요. 12명을 정해놓고 니들 중에 니들은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니들 중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권자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네가 해 라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주면 그 자가 뭐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해. 그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제 뭐 해야 돼?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자기가 시행자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죠. 그런 계획을 뭐라 부른다? 그거를 실시계획을 한다. 그건 실시계획이야. 작성해서 인가받으러 갑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준 지정권자한테 가가지고 지정권자님 당신이 나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줬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인가 좀 내주세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죠. 그럼 지정권자가 그 갖고 올라온 실시계획을 들여다보고 괜찮네. 너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하죠. 그럼 실시계획 고시되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실시계획대로 사업 들어가면 돼. 그럼 이 개발계획에 맞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잠깐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자가 필요하잖아. 어디 공사에서 그 감독하는 자를 뭐라 부르죠?
감리자라고 합니다. 감리. 공사 감리라는 건 공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그걸 원래 계획대로 하는지 그걸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들 그걸 감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공사 감리에 관한 게 나오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가 이전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뭐 하자는 얘기야? 보지 말자. 예, 감리하고는 솔직히 공인중개사하고 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개사가 감리 업무 수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우리는 공사 제대로 이제 가서 감독하는 업무 안 하거든요. 저런 걸 시험 문제 내면 그 출제원은 손모가지를 분칠로 버려야 되네. 저런 건 내면 안 됩니다. 아예 우리가 공부할 상도 아니야. 괜히 저런 거 냈다가는 골탕만 미기는 거죠. 니들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이 이런 건 애울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도 관계없다. 그래서 감리는 아직은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났으니까 이건 빼자. 그래서 아예 책에 안 써놨어. 근데 뭐 들어가죠? 이제 사업 시행 방식.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무슨 방식이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또 하나는 무슨 방식이 있다? 환지 방식. 이게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또 하나는 환지 방식. 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잘라서 그렇게도 표현해. 근데 수용 방식 옆에 꼭 사용자가 붙어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법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건 기초니까. 왜 수용 방식 이렇게 안 하고 수용자 옆에다 꼭 사용자를 붙일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여기는 그냥 환지 방식이야. 근데 항상 수용 방식에는 옆에 또는 사용 방식에서 사용자를 꼭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수용자 옆에 사용자 붙이는 게. 자, 수용 방식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잘 알면 기본적이잖아. 여기 수용 방식으로 하자. 그럼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뭘 주겠다는 얘기야? 보상비. 야, 니들 돈 줄게. 그럼 니들 여기 떠나. 보상비를 주면 이 땅은 누구 거야? 사업 시행자 거죠. 내가 돈 줬으니까 내 거죠? 그럼 내 거로다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니들은 뭐 하라는 얘기야? 보상비 받았으니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 누구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개발해가지고 내가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용 방식이란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비를 드리고 그분들을 내보낸 뒤에 개발해가지고 그걸 다시 분양함으로써 그때 만약에 분양에 성공하면 누가 돈 버는 거야? 내 땅이잖아. 사업시행자죠? 시행자인 내가 돈 버는 거고. 만약에 분양에 실패했어. 분양 안 됐어. 그럼 누가 망한다? 내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용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돈을 벌어도 지가 버는 거고 손해봐도 자기가 버는 것. 이게 무슨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용은 강제로 보상비를 주는 게 수용이잖아. 원래 수용이란 말은 뭐 그냥 수용이 아니에요. 요새는 수용이란 말 쓰지 않아요. 뭐라 한다? 이거 취득이란 말을 씁니다. 취득 이랬어요. 취득 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취득을 원래 취득 절차는 둘로 나눠져요. 수용 방식으로 한다더라도 강제로 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한다? 협의부터 먼저 합니다. 자, 수용 방식이야. 그럼 내가 토지 수요자들을 먼저 만나죠. 이번에 보상비 평당 얼마씩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받으실래요? 먼저 협의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무슨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저씨 안 해. 그러면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협의부터 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 협의 취득이라 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뒤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취득에는 협의 취득이 우선입니다. 먼저 협상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드리면 좋을 건지. 이건 무슨 취득? 협의 취득. 그래가지고 금액이 서로 맞았어. 그럼 뭐 하면 되죠? 도장 찍고 그 금액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사드린 거죠? 원래는 가장 좋은 건 협의 취득이 가장 뒤에 뒤끝도 남지 않고 제일 좋은 게 협의 취득이야. 근데 협의 취득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토지 수요자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러고 사업시행자는 뭐 그렇게 많이 달랍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부터는 뭐 들어간다? 강제 취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의 취득이나 무슨 취득 들어간다? 강제 취득. 그럼 강제 취득은 어떤 식으로 하더냐? 자, 보상협의가 도저히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더 이상 협의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협의해도 안 될 건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누굴 찾아가느냐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누굴 찾아가요? 혹시 아세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 거길 찾아갑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게 어딜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있다? 토지수용위원회. 그걸 찾아갑니다. 그럼 토지수용위원회를 시행자가 찾아가. 가서 뭐라죠? 저 토지소유자하고 이 보상협의에 관한 걸 일정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분하고는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 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토지수용에다 재결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걸 재결신청이라고 해. 그럼 재결신청을 받은 누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 할까요? 검토하고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감정평가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 정도 드리면 좋겠다라고 금액이 결정되죠. 그거를 정해주고 권고를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적정한 가격인데 라고 관할토지에서 그 재결 결정이라는 걸 해서 그 금액을 내려다 줍니다. 그러면 사업수행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는데 동의했어. 토지 수요자도 이거 괜찮은데 그 정도면 하고 동의했어. 그럼 뭐 하면 되죠? 서로 도장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강제취득에 들어가는 거야. 먼저 안 되니까 토지수용에다 금액 좀 정해서 일단 신청했죠. 그런데 토지수요자가 또 뭐라 하죠? 뭐야 이렇게 밖에 안 돼. 아이씨 니들이 결정한 거 나 못 믿어. 이거 필요 없어. 안 해. 그럼 뭐 하면 되죠? 중앙토지수위원회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소송을 갑니다. 행정소송으로 가가지고 판사한테 금액을 다시 결정받겠다 하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취득은 결국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판사가 야 얼마 드려라 라고 땅땅땅 치면 그거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 끝나는 거야. 판사가 결정해주면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금액 이 사람이 말해 토지수요가 아이씨 판사가 결정하도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안 받아. 필요 없어. 뭐 이것밖에 안 돼. 저 판사 새끼도 쟤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나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아이? 강제로 지금 이제 금액을 결정해서 줬잖아. 네가 달라는 금액 아니야. 이 금액이 맞아. 판사가 땅땅땅 결정해 줬잖아. 그럼 줘야 되는데 받아라 그랬더니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돈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래도 세상을 오래 사셨으니까 많이 잘하신다. 공탁 거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봤어야지 공탁이 뭔지 알지, 그지? 안 해봤잖아, 그죠? 네, 공탁이라는 게 뭐죠? 금액을 결정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이 토지주가 받는다 안 받는데 판사가 결정한 거 마지막 끝난 건데 그럼 뭐한다? 법원에다가 그걸 공탁금이라고 걸어버립니다. 이분이 돈을 드리려 했더니 안 받는다니까 이 금액을 저는 법원에다가 맡깁니다. 공탁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위탁한다는 뜻이야. 공개적으로 위탁, 공탁 맡겼죠. 그러면 거기다 맡겨놓고 나는 뭐 하면 된다?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돈 맡겼으니까 난 준 거와 같은 거야. 법에다 갖다 놓으면 준 거와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이제 까문 개고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뭐로 들어가는 거죠? 강제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강제취득. 이 강제취득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이걸 수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취득이라는 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이 취득은 협의취득과 강제취득으로 나눠지고 이때 강제취득을 다른 말로 수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협상에서 도장 찍으면 협의취득이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어디부터 관할토지수용에다 금액 좀 정해주세요라고 신청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부터는 강제취득의 수용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토지수용에서 금액을 정해주는데 그것도 당사자 둘 중에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만약에 토지수용에서 금액을 너무 많이 결정해 줬어. 그럼 누가 불만이야? 사업수행자가 무슨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라고요. 저는 이거 안 돼요. 불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수행자가 다시 또 중앙토지수용에다 재결 신청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마지막은 재판으로 가요. 자, 중앙토지수용에서 정해준 것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디서 밖에 없어? 역시 소송으로 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결국 소송입니다. 그럼 판사가 감정평가 해보고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땅땅땅 때리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1심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 뭐로 가죠? 또 2심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한번 결정되면 2심, 3심 올라가도 별로 승소할 상황이 없어. 변호사비만 더 나가고 심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가 얼마다라고 정해주면 이게 마지막 결정된 것이고 그걸 갖다 주려고 했더니 토지수자가 이씨 안 받아.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야? 예, 아니야. 안 받아? 그래? 법원에다 고탁은 걸어. 그러고 가서 뭉개고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수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강제취득을 한단다. 여기까지. 근데 거기 그럼 뭐 사용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사용은 봐요. 지금 어딘가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보자. 여기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래. 여기 개발 지역이야.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는 어디나 있더냐? 기존에 있던 도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개발한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 물론 나중에 개발하면서 진입로는 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공사에 필요하면 뭐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 내야 돼? 공사에 관련된 진입도를 내야 되겠죠? 이건 공사 기간에만 필요해. 왜? 나중에 이쪽에 개발이 되면 다시 또 개발되면서 이쪽에 나중에 도로가 또 만들어질 것이고 1, 2 도로 만들어질 거고 또 1, 2 만들어질 거고 그런데 당장 공사하려면 여기가 제일 다니기가 편하니까 여기를 공사하는 데로 썼으면 좋겠어.
문제는 요 땅 있잖아요. 요 땅. 요 땅은 지금 수용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수용은 소유권을 뺏는 겁니다. 당신의 소유권을 내가 뺏어서 여기다 뭐 했다? 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 있는 땅 무슨 대상이다? 이건 수용 대상이죠. 보상비 주고 뺏어가지고 여기다 개발하는 거니까 이건 수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인접한 토지라고 그러. 인접한 토지는 건축물이다. 이런 것들은 수용까지는 할 필요 없어. 왜? 공사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거지 영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 수용은 영구적으로 필요한 거고 여기는 아니야. 공사하는 기간 동안만 임시 통로. 보통 이걸 임시 통로라 그래요. 그럼 당분간 단위는 임시 통로로 쓰자라고 할 수 있죠. 또는 공사하는데 막대한 자재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그거 어디다 둬야 될까? 옆에 있는 여기다가 좀 공사기간 남은 여기를 재료 적치장이라고 하죠. 자재를 쌓아놓는 거 그걸 재료 적치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재료를 쌓아놓는 그런 장소로 써야 되겠다. 언제까지만? 공사기간 동안만. 그럼 공사 끝나면 뭐 해야 돼? 필요 없어 저런 거. 그죠? 이제 더 이상 공사 끝나면 이건 필요 없는 거거든. 공사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필요한 이 땅에 대해서는 뭐 한단다? 토지소유한테 가가지고 이 땅 주인한테 가서 저기요 요번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 임시 통로를 내야 되고 여기는 이 재료적 지장으로 공사기간 동안 좀 사용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땅 좀 내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 땅 주인이 뭐란다? 그러죠. 얼마 드릴 건데요? 예, 얼마 드릴게요. 그러자. 도장 찍으면 끝나. 그건 뭐죠? 공법이 아니야. 무슨 법이야? 민법에 따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는 토지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당분간 공사기간 몇 년 동안 저거 5년 동안만 당신 땅 좀 내가 빌려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다시 반환해 줄 테니까 그동안 공사기간 동안은 얼마를 내가 드릴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할까요? 하고 청약을 했더니 상대방 토지소 말이죠. 그러죠. 라고 승낙을 했어. 그럼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슨 법? 민법. 거긴 민법이야.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죠라고 도장 찍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죠? 땅 주인이 뭐라죠? 안 돼요. 그때 보상비 드릴게요. 얼마 줄 건데요? 예, 1년에 500만 원씩 드릴게요. 무슨 장난하냐? 무슨 500 같은 소리. 1년에 5억씩은 줘야 되지. 이게 도대체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 돼. 그러면 민법으로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공법에다 뭘 만들었다?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 그게 바로 뭐란다? 그걸 여기서 사용이라는 말을 쓴 거야. 따라서 요 부지는 영구히 이건 뺏어가지고 신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수용 대상을 하고 옆에 있는 임시통로 또는 재료차서 이 땅들은 뭐란다? 이건 일시적으로 공사기간 동안 쓰자라는 게 사용입니다. 이때 사용의 가장 중요한 건 강제성을 갖는다는 거죠. 토지주가 야, 안 돼. 나 여기다 요번에 저기 빈내라우스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수박 농사 져야 돼. 그래도 네가 또 지금 수박 농사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사업에 시행되는 이 공적 개발하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네 땅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 좀 비켜라. 대신 뭐는 줄게? 그에 따른 보상비, 너에 따른 사용료를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네 땅을 나한테 좀 빌려달라. 강제성을 띠는 것. 이걸 뭐란다? 사용이란다. 그래서 항상 수용이란 말이 들어가는 옆에는 강제로 옆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사기간 동안 쓰겠다는 뭐가 들어간다? 사용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이런 말이 항상 들어가는데 자 차이점 뭐죠? 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거야. 사용은 점유권을 일시적으로 뺏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점은 수용은 소유권을 영구히 강제적으로 뺏는 것이고 요건 사용은 그 점유권이죠. 네 거 내가 담보금만 내가 쓰자. 그런 일시 사용하는 건 점유권만 일시적으로 뺏는 것. 요거를 수용 사용을 한다. 이때 둘 다 공통점은 강제성을 갖는다는 거. 본인 토지 소유자들이 안 돼요. 그래도 무슨 안 되긴 안 돼. 내놔. 강제성을 갖는다는 거. 이것이 공통점을 한다. 아셨죠? 이런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수용 방식이야. 그럼 수용 방식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쭉 있을 것이고 이건 좀 이따 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다?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 뭐죠? 이 환자가 뭐예요? 한자로 쓰면 바꾸란자입니다. 바꾸란자야. 땅을 뭐 한다는 얘기야? 바꿔주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환지라는 건 땅을 바꿔준다. 방식.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종전에 여기 있던 이 마구지구에 있던 논밭 갖거나 이런 일정한 건축물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있었죠? 이분들한테 당신들 땅 싹 까문게 가지고 여기 지금 싹 까문게서 새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있던 토지주에게 당신한테는 어떤 거 줄게? 요 땅 줄게요. 여기 있던 분들한테는 당신한테는 여기 있는 땅 줄게요. 당신은 개발 끝난 새로운 땅 요거 줄게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종전에 있던 이 땅을 싹 까먹여서 개발해가지고 원래 있던 소유자들 있죠? 이분들에게 새로 개발된 땅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 그럼 종전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는 걸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차이점 뭐죠? 수용 방식은 종전에 있던 땅 주인들에게 보상비 주고 내쫓는 것이고, 그죠? 니들은 나가야 돼. 환지 방식은 종전했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니까 내쫓는 게 아니고 새로운 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을 더 선호할까, 환지 방식을 더 선호할까?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은. 환지 방식을 더 선호해요? 이유는 개발되면 지가가 오르니까. 그럼 수용 방식은 왜 싫어해? 보상비 준다는데 왜 싫어해? 조금 주니까? 왜 조금 줘? 감정가격이니까? 근데 감정가격인데 왜 감정가격에 뭐가 문제 있어서? 감정가격에 뭐가 문제 있어서? 개발 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가지고 자, 뭘 감정평가하는가? 이걸 감정평가하는 거야. 현재 상태인 이걸 감정평가합니다. 그러면 개발 전이야, 개발 후야? 개발 전 현상을 보고 이걸 보고 감정평가하거든. 그리고 그 감정평가 금액을 드리겠다는 거거든.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야, 그래 지금은 니들 말이 맞아 지금은. 근데 여기 개발한다 뭐. 그럼 어떻게 개발해? 이렇게 된다 뭐. 그럼 그때 가서 땅값이 저래? 여기는 평당 얼마래? 평당 20만 원이래.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얼마 된대? 평당 500만 원 된대요. 그럼 20만 원짜리로 다 평가해서 20만 원 주겠다는 소리잖아. 여기는 얼마짜리 된대? 개발하면 500만 원. 물론 개발비가 들어간 거 있어. 200만 원 들어왔다 치더라도 50만 원짜리가 이제 500만 원이 되면 개발비 200만 원 빼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300만 원짜리가 된 거잖아. 그죠? 개발비 빼더라도. 그러면 저건 50만 원짜리가 여기 300만 원짜리 들어간 거와 똑같은 효과인데 나는 300만 원에 대한 이익은 하나도 못 챙기고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사 고 새끼라고 하고 싶은데 고 놈들이 그 이익을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얼마만 준다고? 무슨 개떡같이 요만큼만 주고 개발된 이익은 전부 다 시행사 지가 다 가져가서 화천대유하고 나눠먹고 고짓거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업 시행자들이 지들이 그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지 토지주한테는 주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주 입장에서는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 거죠. 이게 무슨 방식이야?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전 현 상태를 감정평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익으로서 니들한테 보상비 주겠다 이거지 개발된 후의 이익에 대해서는 한 푼도 그 토지주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던 토지주에게 열받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반면에 환지 방식은 뭐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니까 이익이 날 거 아니야. 더 올랐으니까. 항상 그럴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환지 방식의 실과 허와 실. 자, 봐봐. 환지 방식에서 종전의 땅을 갖고 있던 게 면적을 보자. 이게 얼마였더냐? 원래 100제곱미터가 있었다고 가정해요. 종전의 땅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그럼 개발되기 전 이익으로 평가했을 때 이거 1제곱미터당 얼마였을까? 1제곱미터당 1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죠. 그럼 개발 전에는 100제곱미터 거 1제곱미터 만 원이니까 전체 땅값은 얼마짜리야? 1제곱미터에 만 원이니까 100제곱미터면 100만 원. 이건 산수죠? 예, 이것도 계산 못할 사람 없을 거야. 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하면 새로 준다는 땅은 종전과 똑같이 100제곱미터를 줄까? 아닙니다. 환지 방식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종전보다는 받는 환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개발돼서 준다는데 왜 땅이 줄어들지? 땅이 줄어들까? 그건 다음 시간에 환지 방식 설명할 때 할 거야. 왜 면적이 줄어들까요? 가장 큰 이유. 첫째, 종전에 있던 여기 있던 한번 길을 봐봐. 여기 길이 뭐 있어요 지금? 요거 뭐예요? 이거 길이죠? 소달구지 길 있죠? 강의 들으셨어? 원래 그거 내가 강의할 때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아직 강의도 안 했는데 소달구지 길이란 말 뭔지 알지? 혹시
예? 예? 경매 볼 때? 소달구지 길 맞는데 하여튼 내가 아직 거기까지 진도도 안 나갔는데 혼자 소리 작년에 수업 들은 재수생인가 내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올해 처음 오신 분인데 자 어쨌든 여기 뭐 있다? 소달구지 길이 있거든. 그죠? 그럼 소달구지 길이 있던데 여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소달구지 길입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도로 봤어요. 여기 지금 도로 난 거 봐. 이거 도로가 어디까지 났나? 이게 다 도로예요. 이거 도로. 그죠? 이쪽 도로 이렇게 됐고 여기 또 세로로다가 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럼 종전에 있던 면적은 똑같아. 여기 있는 전체 면적하고 여기 있는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 여기다 그때 종전보다는 도로가 몇 배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도로 부지가 종전보다는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환지 면적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줄어들죠. 원래 있던 그 땅 그대로 현재 정해져 있는 땅 속에서 종전에 도로는 소달구지길 2개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도로가 막 만들어서 많이 생기면 결국 도로 부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환지 면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 어차피 땅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도로 부지가 늘어났다 환지 면적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려받을 땅은. 그럼 도로만 늘어납니까? 아니야. 여기다 뭐도 만들어야 돼?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시골에는 공원이라는 것도 없어. 근데 공원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공원 부지만큼 또 여러분들이 그 공원 부지 땅을 또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또 환지 면적이 또 한다? 또 줄어들어. 그것만 줄어들까? 진짜 중요하게 줄어드는 게 하나 있어. 뭘까? 이거 종전가 싹 감개고 새로 이렇게 개발하려면 무슨 돈 들어가? 개발비. 새로 만들려면 개발비. 그 돈 누가 내야 돼? 사업시행자가 낸다? 토지주들이 낸다.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 이 땅 누구 땅? 여러분들 땅. 이거 여러분들 땅이야. 그죠? 개발하면 이 땅 누가 가질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질 땅이야. 그럼 여러분들 땅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땅이야. 개발비 누가 내야 돼? 당연히 여러분들이 내지 뭐 하나님이 내주냐?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땅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땅이니까 개발비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1인당 1억씩 내놔. 야, 니들 1억씩 내놔. 그러면 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통 집에 현금으로 한 10억씩 갖고 있죠? 아니잖아. 저 농민들이 무슨 돈 있다고 1억씩 내놓으라면 돈 내놓냐고. 못 내놓죠. 그러니까 뭘 내놓으랍니까? 땅을 내놓으랍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 있잖아. 그 토지 중에 일부를 너희들이 땅으로 내놔. 개발비로서 부담을 내놓으래. 그럼 자, 뭐 내놨어? 도로 부지 뺏겼죠? 공원 부지 뺏겼죠? 도로, 나중에 개발비 하는 그 비용 땅으로 뺏겼죠?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 자, 하나만 더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땅을 뺐잖아. 뭐 만들려고? 개발비에 쓰려고. 그 땅을 조금씩 뺏어가지고 그걸 한 곳에 몰아버려. 이쪽에다 몰아버려. 그만큼 몰아버려. 이걸 뭐라 부르더냐? 이걸 채비지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려고 이건 누가 가져야 돼? 일단은 사업시행자 지가 가집니다. 이건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가지는 땅 뭐라 부른다? 채비지. 저걸 조성해. 여러분들 땅을 다 뺏은 걸 한 곳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조성해. 그리고 저기는 보통은 아파트 부지 같은 거로 다 조성해버려. 그래갖고 뭐죠? 아파트 부지를 건설업자한테 팔아버립니다. 야, 여기 아파트 부지 니들이 사. 그러면 건설업자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죠? 그 돈이 보통 얼마 들어오느냐? 수천억짜리 드립니다. 저렇게 개발하면. 그럼 수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죠. 그거 갖고 사업시행자가 뭐겠다? 사업비에 쓰겠다 얘기입니다. 사업비에 그걸 쓰는 거야. 그런 땅을 뭐라 부른다? 채비지. 이걸 처분해가지고 들어온 돈 갖고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비용에 충당하는 거. 이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은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했던 땅 100제미터를 새로 받는 환지도 그대로 받을까? 아니요. 통상적으로 약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의 반은 도로부지 뺏기고 공원부지 뺏기고 채비지 뺏기고 보리지 뺏기고 좀 더 있어. 그런 대로 뺏기고 나면 남는 땅 돌려주는 건 통상 반 정도를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만 돌려주면 이제 면적이 얼마로 줄어들었어? 50제미터로 줄어들었죠? 대신 개발된 땅값은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르죠. 얼마 되냐? 1제곱미터당 단순히 생각하는 거야. 4만 원으로 다 올렸다 가정하죠. 그럼 종전에는 얼마 했던 게? 10,000원짜리던 게 제곱미터당 4만 원으로 올르면 이 땅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건 50 곱하기 4니까 5, 4, 20 얼마짜리 됐어? 200만 원. 종전 개발하기 전에는 얼마짜리였는데?
100만 원짜리인데 물론 개발비 들어간 건 고려하지 않고야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00만 원짜리였던 게 죽어라고 개발해서 땅은 반으로 줄었는데 땅값은 4배가 오르는 바람에 결국은 손해났다 이익 났다? 이익 났죠. 200만 원짜리 땅값이 됐잖아. 그럼 100만 원짜리 땅을 갖다 개발해서 200만 원짜리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있어? 전부 다 환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까 저쪽은 수용 방식은 뭐야 평당 20만 원 그것만 주고 만다 그랬잖아. 현재 값어치 주고 계산하고 만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값어치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까 도로 부지 만들었죠? 사실은 이 도로 만드는데 한 4차선 도로만 만들면 충분해. 사실은 솔직히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근데 이놈의 사업생자가 몇 차선을 만드냐? 8차선을 만들어버려. 아니면 16차선을 만들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완전히 광장이야. 광장.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왜 나빠? 좋은 거지. 일단은 교통체증 전혀 일어날 일 없고 그죠? 싱싱 달리고 얼마나 좋아. 그럼 도로 많이 만들면 좋긴 좋죠. 근데 누구 땅을 뺏어서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들 땅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 도로 부지가 넓어지는 것만큼 돌려받는 환지 면적은 뭔다?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죠? 공원도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 걸 대리 5군데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좋지. 사람들이 쉬러갈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땅을 그만큼 많이 뺏어가지고 그렇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있을까? 제일 싸가지 없는 거. 요거 아까 여기다 뭐 지겠지? 여기 채비지. 이 채비지 면적 얼마면 되더냐? 대략 요거 한 3,000평만 조성하면 충분한 걸 몇 천평 돼? 1만 평을 조성합니다. 3,000평만 있어도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에 쓸 수 있어. 근데 얼마를 조성했어? 1만 평. 그럼 10,000평을 만들면 거의 3배가 넘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게 조성해가지고 그럼 팔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뭐 하는 거야? 사업비 쓰는데 그때 사업비를 어떻게 쓴다? 흥청망청 이질을 씁니다. 즉 그 중에 쥐들이 휙령해서 좀 빼쳐먹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하는데 실제로 공사비 이거 사실은 5억 들어갈 걸 얼마다? 20억 들어간다. 부풀려가지고 공사비 딜에서 빼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채비지를 갖다 쓸데없이 많이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팔아가지고 지들이 그 돈 갖고 흥청망청 써버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돌려받아야 될 면적은 뭐한다? 줄어듭니다. 제가 실물을 봤더니요 80%가 줄어드는 걸 봤어. 얼마나 줄어? 80%. 그럼 100점부터 가서 나한테 얼마 준다는 얘기야? 뒤져라고 해볼 때 얼마 준대? 20점부터 100개 안 주겠다는 얘기야. 80%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줄어들면 이익이 날까? 아니야. 계산해봐야 돼. 그죠? 자,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럼 1제곱미터당 얼마란다면? 이거 4만 원이라고 올랐다 하면은 얼마야? 428. 얼마 됐습니까? 80만 원. 땅값은 4배가 올랐지만 면적이 줄어드는 건 5배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100만 원짜리 땅값이 뒤져라고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땅이라고 받았더니 웬걸 짓거리만 해가지고 결국은 8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결국 환지방에 있어도 손해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지방에 있어서의 특성은 뭐다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환지를 준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셔요? 좋대요. 예, 수용방식으로 환지가 좋대.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준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거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따위로 준다면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될까? 이건 시험에 중요한 게 이건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에서 중요한 거야. 저는 이런 걸 시험문제 내야 된다고 생각해. 괜히 시잘데없이 뭐 이상한 거 막 외우라고 하느니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자,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뭘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쓰시오. 난 주관식으로 시험문제 그렇게 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객관식에서도 고르는 것도 그런 걸 냈으면 좋겠어. 자, 뭘 고려해야 될까? 첫째, 시잘데없이 도로 너무 넓게 만든 거 아닌지. 즉,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공공시설이 너무 많이 시잘데없이 많이 만들어진 거 아닌지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럼 무슨 계획이 되냐? 환지계획이라는 게 수립될 때 그 환지계획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지 수요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니 여기 8차선 도로면 충분한데 무슨 16차선 도로를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괜히 많이 만들면 좋지만 우리한테 너무 경제적 부담을 환지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이거 수정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공원부지 3개 정도면 되지 무슨 놈은 5개씩이나 만듭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공원 면적만 되면 되지 시잘데없이 너무 만드는 거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건 좋아. 그래도 우리 땅을 뺏어서 하는 거잖아. 국가가 보상비 줘가면서 지들이 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말 안 해. 근데 우리 땅 뺏어서 만들면서 왜 시잘데없이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공공설부지에 대한 이재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사업 시행자인 조합장 요놈의 새끼가 이렇게 시잘데없이 크게 채비 지정해가지고 왕창 빼먹는 그런 짓까지 하는 걸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걸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팔아가지고 만약에 사업비 다 썼죠? 그랬더니 얼마 벌었더냐? 채비지 면적 5천억을 팔았어. 나중에 사업비는 여기서 4천억만 썼어. 얼마 남았죠? 1,000억 남았어. 이거 뭐 해야 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합장이 가져가면 되죠? 뭐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걸 갖다가 분배시켜줘야 되죠. 여러분들 땅을 뺏어 산 거잖아. 그럼 땅 내놓은 면적 비율이 있죠? 그 비율대로 다시 저 남는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정산해요. 마지막에 다시 남은 돈에 대해서 정상을 주는 거지. 조합장 무슨 저 위로비로다 그동안 수고비로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정산합니다. 따라서 그 채비집 팔아가지고 사업비 쓰는 거 시행자 조합장만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감리 감독도 잘 해가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누구 책임이다? 토지주,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게 바로 환지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은 수용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이 토지주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마지막 여기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뭘까요? 도시개발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 이 신도시를 만들려면 돈 들어가잖아. 처음부터 돈 들어갈까? 나중에 돈 들어가면 될까? 여기 까뭉개려면 공사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럼 인력시장이라고 있죠? 새벽 노동 인력시장. 거기 가지고 사람들 사회단서 해야 돼. 왜? 허드렛 일 같은 거 시키는 건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노동 인력시장에 사회되잖아. 가서 오늘은 100명이 필요하대. 그럼 100명을 차에다 싣고 현장 갑니다. 아침에 사람들 모집했죠? 그러고 그분들한테는 나중에 공사 그날 하루 일단 끝났으니까 돈 줘야 되죠. 그랬더니 돈 주세요.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뭐랍니까? 이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사 끝나고 줄게. 그럼 공사 끝나고요? 그때가 언젠데요? 한 5년 후에 줄게. 아니 오늘 새벽에 인력시장 나왔는데 공사비 그 일한 노임 언제 준다고? 5년 후에 준대.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 사람들은 일단 받으러 왔지 무슨 내가 5년 후에 받으려고 왔느냐? 아니잖아. 그럼 당장 돈은 나가야 되는 거죠? 사업비는 초기부터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지금 채비지라는 것도 나중에 조성해서 파는 거니까 지금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데 그럼 뭐 하면 될까? 일단 도시개발 채권이란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 3명 있어. 요런 하려는 사람, 요런 거 하려는 사람, 이런 거 하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저 채권을 사라라고 됐어. 그럼 그 채권을 팔으면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일단 사업비로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권이라는 건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죠? 채권이라는 건 채권을 산 사람은 돈을 내놓을 거 아니야. 나는 종이 쪽지 채권을 줬고 저번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받았어. 그럼 이제 일정 기간,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되면 뭐 줘야 돼? 그 채권을 저 사람이 가져오면 나는 뭐 준다? 그 사람한테 내가 받았던 원금에다가 뭐 붙여줘? 이자 쳐가지고 그걸 내가 저 친구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돌려주면 되니까 그 돈은 언제 나오죠?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돈이 언제 나올까? 아까 분양하잖아. 다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분양하면 분양대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그 채권 원금이자 갚으면 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일 때는 뭐 팔으면 돼? 나중에 채비지 수한 거 팔잖아. 그럼 채비지 팔아버리면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그 채권 갚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채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자금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 갖고 개발비에 먼저 썼다가 나중에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때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갖고 그 채권을 갖다 갚아버리면 된다. 그래서 원금 이자를 갚으면 된다. 아셨죠? 이런 도시개발 채권한 걸 발행할 수도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은 이런 것들 다룹니다. 아셨죠? 자, 세부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들어가도록 하자. 쉬었다 가시죠.